알래스카의 얼어붙은 북단에서부터 아르헨티나의 남단까지 지구 전체를 거의 가로지르는 하나의 길고 긴 아스팔트 도로를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길은 세계에서 가장 긴 도로인 범미국 고속도로이며 무려 19,000마일에 달하지만 전 구간을 통틀어 딱 한 곳에서 끊어집니다. 파나마와 콜롬비아 국경 사이에 있는 약 60마일의 열대우림 지대에서 지도는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정글인 다리엔 갭이라고 부르며 이를 연구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이곳이 아마존보다 더 끔찍하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길을 걷기로 결정했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다시 푸른 숲으로 굳게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 고요함 속에는 하나의 이상한 수수께끼가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정글 중 하나가 어떻게 지구상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마존 전체를 담으려고 해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수백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대륙 전체가 나무로 덮여 있으며 너무나도 거대해서 비행기가 날아가다 실종되어 다시는 발견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다리엔 갭은 이와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줍니다. 이곳의 공포는 그 크기가 너무나 작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저 며칠이면 걸어서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초록색 얼룩처럼 보일 뿐입니다. 바로 그 작은 크기 자체가 완벽한 함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곳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아마존보다 다리엔 갭을 더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전체적인 위험의 총량이 더 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치명적인 위협들이 이 좁고 얇은 땅덩어리 안에 빽빽하게 압축되어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강물과 치명적인 독, 그리고 끔찍한 질병과 찌는 듯한 더위는 물론이고 무법지대의 공포까지 이 모든 것이 대략 100km 안에 전부 쥐어짜여 있습니다. 아마존이 자신의 위험을 대륙 전체에 넓게 흩뿌려 놓았다면 다리엔 갭은 그 모든 위험을 단 며칠의 여정 속에 겹겹이 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아주 무자비한 진실 하나가 깔려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마을도 없고 도로도 없으며 구조대조차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 휴대전화 신호조차 잡히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구조의 부재는 아주 사소한 문제조차 치명적인 결과로 바꿔버립니다. 다른 곳이었다면 그저 성가신 일에 불과했을 발목 부상이 이곳에서는 일행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뒤처진다는 것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집에서는 금방 나을 가벼운 상처라도 고온 다습한 이곳에서는 목숨을 앗아가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깨끗한 물도 없고 약도 없으며 빠져나갈 비상구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직접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전해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니 댓글로 여러분의 국가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끔찍한 곳에서 단 하루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알파벳 Y를 적어주시고 도저히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N을 적어주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를 끌었다면 채널이 다리엔 갭에 대해 전혀 모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할 수 있도록 반응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을 그 정글의 깊은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숲을 가로지른다는 것은 결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실제로 발로 걷는 실제적인 여정이며 빽빽한 숲을 뚫고 보통 사흘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나마 경계 근처에 있는 야비사라는 마을에서 출발하는데 이곳은 도로가 끝나고 숲으로 들어가는 좁은 산길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장 험난한 구간이 끝나기도 전인 이틀이나 사흘째에 이미 가져온 식량을 모두 먹어 치우곤 합니다. 일단 정글이 여러분을 삼키고 나면 등 뒤의 문은 굳게 닫혀버립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통신 신호도 없고 국립공원 관리소도 없으며 밖으로 나가는 길을 알려주는 표지판도 전혀 없습니다. 뒤를 돌아 다시 돌아가는 것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큼이나 목숨을 잃기 쉬운 행동이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더 깊은 곳을 향해 계속해서 걸음을 옮길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정글이 열어둔 유일한 문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동안 이 험난한 길에서 집계된 숫자는 도저히 믿기 힘들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2019년에는 대략 24,000명이 이곳을 건넜습니다.
2022년이 되자 그 수는 2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단일 연도 기준으로 52만 명을 넘어서며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 이후의 그래프는 급격히 치솟았던 것만큼이나 가파르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2024년에는 3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2025년 내내 이 붕괴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파나마 정부가 국경을 강화하고 이주민 환승소를 폐쇄하며 미국과 새로운 협정을 맺은 이후 이 흐름은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파나마 이민국은 2025년 상반기 전체를 통틀어 단 몇천 명의 횡단만을 기록했고 그해 11월에는 월간 횡단자 수가 고작 수십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 감소율이 99% 이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 해에 50만 명을 집어삼켰던 정글이 거의 침묵에 잠겼으며 2025년 말에는 가장 기이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남쪽으로 향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경로를 역으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세계 어느 한 구석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2024년에 이곳을 걷는 사람들의 약 3분의 이는 베네수엘라 출신이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그리고 아이티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왔으며 대략 20명 중 1명은 지구 반대편인 중국에서부터 먼 길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정글을 도보로 횡단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대양을 건넜습니다. 최고조에 달했던 2023년에도 이곳을 걷는 사람 5명 중 1명 가까이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뱀이나 문은 벌레보다 먼저 이 정글에서 사람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것은 동물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땅에 떨어진 낙엽들 사이에서 조용하고 끈기 있게 숨어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정글 바닥에 죽은 잎사귀들 사이에는 현지인들이 벨벳이라고 부르는 뱀이 숨어 살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이 뱀을 페르드랑스라고 분류하며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사로 널리 알려져 있고 대륙의 다른 어떤 파충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 뱀은 갈색 낙엽 더미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그 피부의 무늬가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섞여 들어가며 사람들이 이용하는 오솔길 바로 옆에 자리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먹잇감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조차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 뱀의 얼굴에는 열을 감지하는 구멍이 있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살아있는 생명체의 따뜻함을 완벽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뱀은 여러분 몸속에 흐르는 피의 열기를 추적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이런 두려움은 지극히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뱀이 한 번 물 때마다 평균적으로 약 105mg의 독이 주입되며 심지어 300mg을 넘게 주입한 기록도 존재합니다. 사람에게 치명적이라고 여겨지는 독의 양이 약 50mg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치사량의 2배가 넘는 독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독은 몇 분 안에 몸속에서 작용을 시작합니다. 과거에 이런 종류의 뱀 한 마리가 풀숲에 숨어 군대 전체의 진역을 가로막았다는 오래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깊은 숲에서 뱀은 어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살아있는 국경선 역할을 합니다. 이 뱀은 혼자서만 사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긴 살무사인 부시마스터 역시 치명적인 독을 품고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을 선호하여 사람을 무는 일은 훨씬 적지만 말입니다. 식물들조차 이 위협에 동참합니다. 검은 야자나무는 살짝 스치기만 해도 피부 아래로 부러져 박히는 수, 센티미터 길이의 가시를 자라게 하는데 이 가시는 피부 속으로 서서히 파고들어 약조차 없는 이 습한 세계에서는 그 자체만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독화살 개구리들도 있는데 아주 작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며 이 색깔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명확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름다움조차도 날카로운 이빨을 숨기고 있습니다. 아나콘다를 비롯한 거대한 뱀들 역시 물속을 미끄러지듯 헤엄쳐 다닙니다. 하지만 이들 중 그 누구도 진정한 왕좌를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숲 전체가 그 등장 앞에서 숨을 죽이는 짐승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보통의 대형 고양잇과 동물들은 한 가지 방식으로 사냥을 합니다. 그들은 사냥감의 목을 물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제규어는 기다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제규어는 체급 대비 지구상의 모든 고양잇과 동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치악력을 가지고 있으며
무려 5cm 길이의 송곳니를 통해 평방인치당 약 1,500파운드의 엄청난 힘을 뿜어냅니다. 게다가 제규어는 목을 노리지 않습니다. 제규어는 정확히 머리를 조준합니다. 제규어는 두개골을 향해 돌진하여 뼈를 그대로 뚫어버립니다. 그 엄청난 힘은 원래 방어용으로 만들어진 단단한 갑옷조차 부수어버립니다. 제규어는 거북이의 등딱지를 쪼개버릴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냥꾼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카이만 악어의 두꺼운 가죽도 송곳니로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규어는 고양잇과 동물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조용히 뒤집는 행동을 합니다. 바로 수영입니다. 제규어는 강물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물속에서 카이만 악어를 추격하며 물을 장애물이 아니라 그저 사냥을 위한 또 다른 공간으로 여깁니다. 숲의 위쪽 햇빛이 비치는 얽히고 설킨 나뭇가지 꼭대기에서는 또 다른 지배자가 군림하고 있습니다. 하피수리는 날개 길이가 2m에 가까운 세계에서 가장 큰 맹금류 중 하나입니다. 뒷발톱의 길이는 10에서 13cm에 달하여 불곰의 발톱과 나란히 비교되곤 하며 발톱을 움켜쥐는 힘은 50kg이 넘어서 흰머리 수리의 악력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 독수리는 나뭇가지 위에서 안전하다고 믿고 있던 원숭이나 나무늘보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단숨에 낚아채워버립니다. 이 두 마리의 포식자가 정글을 반으로 나누어 지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숲이 마치 탑처럼 여러 층으로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40m 이상의 숲 지붕은 하피수리와 원숭이들의 영역입니다. 덩굴이 얽힌 복잡한 중간층은 식물들의 차지입니다. 어둡고 추측축한 땅바닥은 뱀들과 순찰을 도는 제규어의 구역입니다. 숲의 모든 층마다 생명을 끝내는 각자만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쏠리는지 호기심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이 정글이 보여준 모든 것들 중에서 뼈를 부수는 제규어와 곰의 악력을 가진 독수리 중 어떤 생물이 가장 소름 끼쳤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이 정글의 어떤 점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는지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가장 먼저 지치게 만드는 것은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아닙니다. 어떤 포식자가 기회를 엿보기도 훨씬 전에 이 거친 땅 자체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상일은 결코 오랫동안 평탄하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정의 중간 어디쯤인가 걷는 사람들이 직접 이름을 붙일 정도로 길고 잔인한 오르막길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죽음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이정표도 없고 그 누구도 정확한 높이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경사가 너무나 가파르고 끝이 없어서 산기슭에 서본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전설이 되어버린 곳입니다. 온몸이 젖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거의 먹을 것도 남지 않은 채로 힘겹게 몸을 끌어올려야만 하며 이곳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산은 동일한 적이 쓰고 있는 하나의 가면에 불과합니다. 이곳에는 1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폭우가 쏟아지며 강물은 그 비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강을 건너기 위해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속으로 걸어들어가 나무 사이에 묶인 밧줄을 꽉 움켜쥐고 거센 물살을 거슬러 힘겹게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물의 깊이가 아니라 그 상태가 얼마나 순식간에 변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새벽에 걸어서 건넜던 강물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미터나 불어나 오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물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콜롬비아 쪽에는 아뚜라토 늪지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도로나 물에 잠긴 척박한 땅이야말로 이 다리엔 갭을 영원히 길들일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는 단단한 땅도 없고 쉴 수 있는 마른 장소도 없으며 오직 진흙과 물,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뚫고 몸을 질질 끌고 가야 하는 고통스러운 노동만이 있을 뿐입니다. 한 걸음을 떼려면 먼저 발을 거칠게 뽑아내야만 다음 발을 내디딜 수 있으며 이런 식의 끔찍한 행군을 하루 종일 하고 나면 평탄한 길을 걸을 때는 절대 겪어보지 못할 정도로 사람의 체력이 완전히 바닥나 버립니다. 이 모든 끔찍한 환경 위로 숨막히는 더위가 내리누릅니다. 기온은 섭씨 35도를 훌쩍 넘어가고 공기는 너무나도 무거워서 마치 젖은 수건을 얼굴에 덮고 숨을 쉬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신체는 수분을 섭취하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땀을 배출해버리는데 맑은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조차 없기 때문에 극심한 갈증과 피로가 동시에 덮쳐와 서로를 악화시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짐만을 챙겨오며 그마저도 며칠 안에 모두 바닥나버리고 맙니다.
이곳에서의 피로는 단순한 의지력의 부족이 아니라 물리법칙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험난한 지형은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미리 볼 수라도 있습니다. 이곳을 걷는 사람들은 다리엔갭에서 가장 치명적인 힘은 지형도 아니고 야생동물도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두 발로 똑바로 서서 걷고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깊은 정글에는 정부도 없고 경찰도 없으며 어떠한 실질적인 공권력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공백지대는 다른 무장 세력들이 장악하는 영토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장 단체들이 경로의 여러 구간을 통제하면서 누가 어떤 조건으로 통과할지를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으며 법이 없다는 것이 규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숲의 특정 구역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자가 곧 규칙을 쓴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서서히 하나의 거대한 사업과도 같은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걸프 클랜이라는 한 무장 단체는 산길의 일부를 마치 유료 도로처럼 운영하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길을 통과하게 해주거나 잠을 자게 해주거나 길을 안내해주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국방부의 추산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23년 첫 10달 동안에만 1인당 약 125달러의 통행료를 징수하여 대략 5,700만 달러라는 거액을 긁어모았습니다. 이후 미국은 이 단체의 지도자들을 제재하고 그들에 대한 정보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정부가 없는 정글이 사실상 그들만의 정부를 스스로 키워낸 셈입니다. 이곳에서 손을 내미는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돕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받고 길을 안내해주겠다고 속인 뒤 중간에 사람들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가장 위험한 장소에 여행자들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건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들에게 이러한 무법 상태는 매우 끔찍하고 가혹한 위험을 초래하며 이 경로를 추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어떤 과장도 없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걸음을 옮깁니다. 그들은 끔찍한 독과 거센 강물, 그리고 길을 가로막는 무장한 남자들을 뚫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리엔 갭을 단순히 위험 요소들의 목록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실제 살아 숨 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또 진실된 태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험난한 여정의 상당수는 여성들과 가족 단위의 이주민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로를 관찰하는 구호단체들은 그들을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끈질기고 강인한 사람들로 묘사합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12일 동안 이 지옥 같은 숲을 걸어가는 어머니는 우리들 대부분이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정신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것은 그들이 겪은 끔찍한 위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사이의 놀라운 다정함입니다. 상일 어딘가에서 남편을 잃은 한 미망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남편에 대해 입을 열었을 때 그녀는 원망이나 쓰라림이 아니라 깊은 사랑으로 남편을 회상하며 마치 남편이 아직도 자기 곁에 있는 것처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잔인한 숲은 그녀에게서 엄청난 것을 앗아갔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사랑만큼은 결코 빼앗지 못했습니다. 작지만 감동적인 승리들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산길에서 아이와 헤어지게 된 한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확신하며 절망했지만 며칠 전에 만난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처럼 그의 곁에서 함께 아이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을 오직 생존 본능만 남은 빈겁대기로 만들도록 설계된 것 같은 이 잔인한 장소에서 그러한 종류의 자비는 다리엔 갭이 만들어내는 가장 예상치 못한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이곳의 수많은 위험은 여성들에게 가장 가혹하게 떨어지며 구호단체들은 그러한 피해를 어떤 자극적인 요소 없이 아주 주의 깊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을 겪어내는 사람들은 단순히 비극의 희생자로 전락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걷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반대편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온 이 빽빽한 숲에는 산길에 서 있는 그 어떤 인간보다 훨씬 더 작지만 치명적인 암살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날개와 독침을 가진 이 작은 것들은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그 어떤 짐승보다 조용히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 읽어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 묻는다면 그들은 더 작은 공포의 대상들을 나열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 모든 이름은 실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이 숲에는 끊임없이 떼를 지어 쏘아대는 이른바 살인벌로 불리는 아프리카화 꿀벌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전갈과 진해, 그리고 독거미와 도깨구리 및 아나콘다도 품고 있습니다. 강에 사는 피라냐와 그 쏘임이 전설처럼 전해지는 총알개미 같은 다른 이름들도 오르내리지만 이 숲의 정확한 지점에서 발견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확실성보다는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카이만 악어가 있습니다. 어쩌다 드물게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걸어서 건너야 하는 거의 모든 강에서 진흙탕 물속에 몸을 숨긴 채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거의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그 빠른 물살 때문에 두려워하는 강물은 그 아래에 살고 있는 것들까지 완벽하게 숨겨주며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우회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물을 통과해야만 하며 그 안에 있는 무언가의 시선이 제발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데리안 갭에서 가장 치명적인 작은 생명체는 이빨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리아와 댕기열 그리고 환결병은 모두 곤충을 타고 이 숲을 돌아다니며 병원에서는 오후면 치료할 수 있지만 정글에서는 그럴 수 없는 질병들입니다.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빠져나갈 방법도 없는 곳에서는 고향에서 그저 힘든 한 주를 보낼 정도의 열병이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해버립니다. 열이 내릴 때까지 가만히 누워 쉴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채지도 못한 벌레 물림이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본 뱀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빨을 가진 동물들은 모든 사람의 두려움과 사진을 독차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목숨을 조용히 앗아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모기입니다. 이 경로에서 활동하던 주요 의료 자선 단체들이 2025년에 횡단자 수가 붕괴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토록 많은 질병을 치료했던 땅을 짐을 싸서 떠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열병과 맹수의 이빨이 공존하는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나 희생자가 아니라 이곳을 고향이라고 부르는 원주민들입니다. 고속도로가 생기기 오래전부터 누군가가 길을 내기 위해 칼을 들기 훨씬 전부터 이 땅은 이미 누군가의 고향이었습니다. 구나 부족과 엠베라 부족, 그리고 원한 부족은 수세대 동안 다리엔 지역 안팎에서 살아왔으며 그들은 숲을 정복하는 대신 모든 탐험대가 거부했던 단 한 가지 방법을 통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숲에 속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강은 장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길입니다. 아이들은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통나무 카누를 다루는 법을 배우며 다른 아이들이 거리를 읽는 법을 배우듯 물을 읽는 법을 배웁니다. 외부인들을 집어삼키는 정글은 이곳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사용해온 언어로 쓰인 지도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식마저도 정글조차 막아낼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 시험받고 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구나 부족 사람들은 구나 얄레 살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파도 위로 겨우 절반에서 1미터 정도 솟아오른 낮은 산호섬들에 흩어져 있습니다. 바다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그 섬들은 서서히 바다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약 300가구에 달하는 1,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르디 수구둡 섬을 떠나 본토에 있는 이스베르 얄라라는 새로운 정착지로 이주했습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계획된 최초의 대규모 기후 이주로 꼽히며 이것이 마지막은 아닐 것입니다. 파나마 환경부는 침수 위험에 처한 60개 이상의 다른 지역 사회를 지정했으며 또 다른 섬도 이미 이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르디 수구둡 근처의 해수면은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연간 약 3.5mm씩 상승하고 있으며 정부 소속 과학자들은 2050년경에는 섬 자체가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냉혹한 대칭이 존재합니다. 숲과 함께 살아가는 기술을 완벽하게 터득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차오르는 바다를 피해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 육교가 처음 바다 위로 솟아올라 두 개의 분리된 세계가 만나고 섞이게 된 이후로 다리엔이 300만 년 동안 가르쳐온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국 이곳에서는 자연이 모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숲은 길을 이기고 바다는 섬의 지도를 다시 그립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한 세기가 넘도록 고민해온 하나의 퍼즐로 우리를 다시 데려갑니다. 애초에 이곳에 왜 끊어진 틈이 존재하며 왜 아무도 그 길을 완성하지 못했을까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학자들은 이 단절된 구간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로 여겼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거의 사소해 보일 정도입니다. 두 대륙을 하나로 꿰매는 100km의 도로일 뿐입니다. 우리는 산 아래로 터널을 뚫고 탁 트인 바다 위로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에는 모든 시도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땅 자체가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기가 되면 땅은 기계들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바닥 없는 진흙탕으로 변합니다. 강물은 원래 있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경로를 이탈하거나 둑을 넘어 해질 역과 동틀역 사이에 측량해둔 흔적을 모조리 지워버립니다. 나무는 몇 주 만에 썩어버립니다. 강철은 부식됩니다. 그리고 정글은 너무나 빨리 다시 자라나서 나무를 베어내어 닦아놓은 길도 다음 작업반이 도착하기도 전에 초록으로 뒤덮여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거리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만들든 그것을 적극적으로 허물어버리는 장소 자체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 건설이 중단된 이유 중 하나는 소의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북미와 중미는 1554년 이후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남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성된 고속도로는 이 질병이 북쪽으로 바로 진군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는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78년에 미국은 열린 길이 무엇을 통과시킬지 두려워하며 그 틈을 메울 자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1971년부터 계획되었던 프로젝트가 부분적으로는 환경 문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소의 건강 문제로 멈춰섰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미완성 도로는 결국 가축의 검역 문제로 인해 단절된 채 남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로 이곳을 횡단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아주 간신히 성공했을 뿐입니다. 기네스북이 인정한 최초의 육로 자동차 횡단은 1959년과 196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랜드로버와 지프 한 대가 파나마를 벗어나 콜롬비아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힘겹게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 여정에 무려 136일을 쏟아부었습니다. 전체 탐험 기간 동안 그들의 평균 속도는 시간당 대략 200m에 불과했으며 이는 기어가는 것보다 느린 속도였습니다. 그러니 지리적 요건만으로도 인간은 겸손해집니다. 하지만 수많은 공학자 무리를 좌절시키고 그들의 기계를 삼켜버릴 수 있는 장소라면 과연 무엇이 50만 명이나 되는 평범한 사람들을 기꺼이 제 발로 그곳에 걸어 들어가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 쉬운 순간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리엔 갭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유는 사람들의 모습만큼이나 다양하지만 대개 하나의 공통된 형태를 공유합니다. 지나온 길이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수십 가지 방법으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정글을 선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고향에서의 고난과 불안정성, 그리고 두려움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이며 정글이 그나마 더 작은 위험이라고 맞든 틀리든 스스로 계산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황을 명확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험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곳에 발을 들이기 오래전부터 그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뱀과 강물, 그리고 그 길을 지배하는 사람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길을 나섭니다. 그들을 뒤에서 밀어내는 그 무엇이 이 숲이 그들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고통보다 그들 자신의 계산으로는 더 무거워야만 합니다. 그 무게감을 느끼기 위해 그들의 선택에 전적으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해지는 것은 이 현상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지 라틴 아메리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에 이곳을 건넌 사람들의 대부분은 베네수엘라 출신이었지만 나머지는 전 세계 각지에서 왔으며 대략 20명 중 1명은 수천 마일 떨어진 바다 건너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을 떠나 남미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다시 북쪽의 숲을 향해 걸었습니다. 얇은 땅의 목에 자리 잡은 가느다란 열대우림 띠가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실에 엉킨 매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장소는 심지어 대중의 상상력에까지 도달하여 최근 한 텔레비전 시리즈에서 극화되었고 이로 인해 이런 곳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찾아보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리엔의 마지막 역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곳에 대해 가졌던 모든 시각을 완전히 재배열할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기이한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대륙에 걸친 단일 프로젝트로서 가장 위대한 공학적 실패작이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연 보존의 결과물 중 하나일지도 모르며 그 누구도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파나마 운하가 있는데 이는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두 대양 사이에 길을 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물을 이용해 대륙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하지만 이 100km의 나무들 사이로 길을 밀어 넣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나무들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습니다. 다리에는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장 빽빽한 생명체의 밀집도를 자랑합니다. 1981년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의 국립공원은 6,000제곱킬로미터에 가까운 중앙아메리카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식물 종의 대략 5분의 1은 지구상 다른 어느 곳에서도 자라지 않으며 여전히 과학계에 완전히 보고되지 않은 몇몇 종을 포함하여 100여 종의 포유류 및 500여 종의 조류와 이 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글을 구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숲은 이전에도 인간의 야망을 집어삼킨 적이 있습니다. 1600년대 후반 스코틀랜드는 다리엔의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국가 재산의 거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1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약 2,500명의 이주민 중 10분의 8 이상이 사망했고 이 엄청난 재앙은 국가를 완전히 파산 상태로 몰아넣어 1707년에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와 통합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리에는 경이로움을 선사하는 동시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 중 거의 아무것도 간직하지 않습니다. 푸른 식물들은 길 위를 덮고 식민지를 덮고 산길을 덮어 마치 그곳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이라도 바꾸었다면 가시기 전에 한 가지 짧은 부탁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우리가 다음번에 이처럼 파헤쳐볼 장소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것은 조용한 질문 하나를 남기지만 깔끔한 해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바다에 다리를 놓고 산을 뚫었으며 전체 해안선을 우리의 의지대로 구부렸습니다. 그러나 두 대륙 사이의 얇은 육지 어딘가에 있는 불과 60마일 네오비의 숲은 여전히 우리에게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는 우리를 패배시키는 곳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애초에 우리가 온전히 세상을 지배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장소일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